안녕하십니까. 생생한 현장 이슈를 깊이 있게 집중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 분석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송문희이고요. 오늘 정치 분석의 주제는 가시밭길 예정된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함께 집중 토론해 주실 두 분은 송국건 본부장님, 이경 대변인님 함께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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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분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핫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좀 뜨거운 논쟁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가지고 주제를 보니까 별로 뜨거울 것 제가 같지는 않은데. 뜨겁게 만들어 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작하기 전에 이경 대변인께서 이거 오늘 민주당 얘기 너무 많이 한 이야기들인데 또 별게 색다른 게 있겠나 이런 말씀 살짝 하셨는데 색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끄집어 한번 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이혜희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생방송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가시밭길 예정된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대 텃밭 호남의 당심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이어 전당대회에서도 투표율이 30%에 머물며 최하위권으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지방선거에 이은 또 한 번의 위기 경고음이 울렸다는 진단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 후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호남 민심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흥행 실패 어대명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제목이 흥행 실패 어대명, 어대명, 확대명. 너무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흥행에 실패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특히 지금 호남에서 최저 투표율이 나왔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들어갈까요? 이경 대변인. 우선 호남 투표가 만약에 제일 먼저 했던 투표였다면은 아마 투표율이 좀 높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미 80%를 육박하는 그런 가운데서 투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뻔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투표율이 지금 낮아진 것이다. 그러면 투표율이 정말로 그렇게 낮았느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 투표율보다 더 낮았던 당대표도 계셨고요. 우리가 지금 의장이신 김진표 의장님 이제 당대표였을 때 투표율 지금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호남 분위기에서는 이것을 저도 이제 호남 분들한테 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뻔히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약간 흥미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그 얘기가 좀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간혹 있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는 어대명 확대명이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좀 고견을 듣고 싶어요. 어대명 확대명보다 더 괜찮은 다른 고유 명사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흥미도가 떨어져서 그렇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송국근 본부장님께서는 이 한편에서는 호남의 민심이 유권자들의 민심이라는 게 이거 민주당 좀 실망이야. 이래가지고 사실은 좀 횟소리를 든 것이다. 나가지 않음으로써 무서운 횟소리를 든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호남 민심을 제가 현재 있지 않아서 잘 모를 것 같아서 호남 쪽에 언론들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오늘. 찾아보니까 지금 물론 이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지방선거 투표율이 37.7%였어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죠. 그렇다면은 호남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그렇게 낮다는 것은 일단 민주당의 텃밭이고 어대명이 아니고 어대민 어차피 민주당을 뽑는 지역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 이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낮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그전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할 때만 해도 10년 집권론 또는 장기 영구 집권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어쨌든 이 조국 사태 이런 것이 터지면서 원래 10년 주기설로 돼 있었는데 보수 정권 10년, 진보 정권 10년. 그런데 이번에는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거죠.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나서 또 그때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정권을 잃었음에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강주 시민들이 볼 때, 호남 시민들이 볼 때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억지로 개항을에 이렇게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고 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도 송영길 의원도 원래 호남 출신이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구를 내주고 서울로 출마를 하고 이런 모습에 호남 민심이 상당히 실망을 한 것 아니냐. 실망을 해서 지금
이 6일 지방선거 때부터 37.7%의 투표율을 보였던 것이고 이번에도 저 호남 투표율이 35.49%거든요.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양쪽이죠. 한쪽은 완전히 민주당에 실망한 쪽이 저는 상당수가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은 어차피 뭐 투표 하나마나 그 의대명인데 학대명인데 이렇게 해서 투표를 안 하는 바람에 이런 투표율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번 그 당대표 선거에서 한 사람 웃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박용진 후보. 몸집이 커졌어요. 엄청 커졌죠. 엄청 커졌죠. 사실은 어대명 학대명 분위기지만은 그 속에서 그걸 뚫고 본인 이야기 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박용진 후보를 보는 시각이 또 달라요. 사람들마다. 이 사람 민주당의 차기 대항마 주자냐 아니면 이 사람 좀 트러블 메이커냐 이런 또 시각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박용진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마디로 한번 해주신다면. 박용진 후보께서는 트러블 메이커성 발언도 솔직히 많이 하시는 건 맞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분이 혼자 나와서 하는 인터뷰 주제가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주제를 얘기했을 때는 하는 얘기가 틀리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실은 오늘 아침 방송을 들으면서 좀 아깝다. 아깝다. 나는 왜 저 사람 전 모니터링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저런 메시지를 내는지를 나는 왜 그동안에 그렇게 모니터링이 많이 함에도 왜 그걸 그렇게 접하지 못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그동안은 조용히 있다가 지금 얘기한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슈적인 문제, 본인이 먼저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전략적으로 하셨던 건지 가십성 이슈, 그리고 반대되는 부분, 그리고 나보다 몸집이 큰 사람을 좀 때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더 전략적으로 전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이제 몸집이 좀 커졌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제 거대 담론이 야당이지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조금씩 예전부터 갖고 있었겠죠. 설마 지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간결하게 그런 메시지만 내놓았을 때는 괜찮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고요. 우리 좀 이따 다시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 뭐 전당원 투표 우리 당원을 바꿀 때 이제 전당원 투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전당원 투표를 왜 반대하지?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야. 근데 왜 반대하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토론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어느 누구도 모르게 갑자기 그 내용이 딱 들어가서 투표로 붙여지는 것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당원을 개정하는데 붙이는 것보다는 이것을 좀 토론의 수기 과정을 좀 거치자. 그럼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합의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마지막 부분 이제 저의 의견이고,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까지는 저는 동의를 하고, 그런데 겉으로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찾아야 된다 얘기해놓고 또 뒤에서는 다른 꼼수로 만약에 얘기하신 거라면은 그때 가서 다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평가가 네. 참으로 근데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하네요. 근데 그 박용진 의원의 스탠스가 지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과도기적인 스탠스. 그 받으셔서 박용진 후보에 대한 평가 한마디 해주시고 지금 그 권리당원 전원 투표에 대한 그 절차상의 민주주의 차원의 이야기들에 대한 그 견해를 한번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의 아웃사이더죠. 아웃사이더. 친명, 친문으로 갈라져 있고 지금은 거의 친명 쪽으로 대세가 그쪽이 주로가 되고 친문이 비주로가 되는데 이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계속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는 거부감이 좀 있는 그 쪽도 있고 또 아니면 우호적인 사람들도 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던데 보면은. 그런데 어쨌든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계속 건들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죠. 사법 리스크를 계속 지금 그 전당대회를 하면서 경선을 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하는데 좀 설득력 있는 것이 이것이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면은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면은 온통 지도부 전체가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가 이 검찰이나 경찰과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 대표가 아니면은 그냥 이재명 리스크인데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되면은 민주당의 리스크가 된다는 이야기를 박용진 후보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어차피 이 지금 당헌 개정 이런 것도 거기에 대비한다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 당 대표가 되고 또 저 최고위원들까지도 친명으로 일색으로 이렇게 강성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상당히 이 우리 제목이 가시밭길 예정된 이재명의 민주당인데 이 가시밭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그 전국 상황, 야당이 된 저 전국 상황에 대한 가시밭길이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가시밭길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후보가 계속 지금까지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추고 싶은 걸 자꾸 덜쳐내니까는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죠, 본인이. 그 사법 리스크,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거 당대표가 돼버리면 이거 정말 민주당이 그 리스크를 온전히 다 감싸 안아야 되고 막 다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의문이 되는 게 실제로 그러면 민주당 분들이 정말 온몸으로 감싸 안고 스크럼 짜고 방탄, 당대표 지키자 이렇게 하고 나가실까요? 민주당에 계시니까 어떤 분위기인가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짧은 답변을 먼저 드리고 박용진 후보 우리 이제 그 선배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박용진 후보가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얘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 인터뷰 정말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만 보면,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의 아침 인터뷰만 보면 나는 주변에서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라고 했을 때 나는 얘기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스럽더라고요. 저같이 모니터링 많이 한 사람도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탠스를 바꾸기 위한 정말 과도기 있구나. 이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현재의 관점. 또 다 자료가 남아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나중에 받을 것 같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사법 리스크라 이게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나왔던 이제 김혜경 여사에 관련된 법카 관련된 것이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이고 그 전에 이미 다 나왔던 것들 다 이미 끝났던 불구속됐거나 아니면 뭐 무혐의 아니면은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무죄 다 이렇게 끝났던 부분이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탕 삼탕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운운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맹목적으로 무조건 다 그 옹호를 할 것이냐. 이것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죠. 설득력 있게 타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우리의 당대표니까 감싸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민주당 뭐, 의원들이 무조건 다 붙어서 옹호하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진 않을 것 뭐 같아요. 그렇게 붙어서 만약에 옹호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표든 간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재명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둘 분 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수사 결과가 뭐 기대는 아니든 확실하게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옆에서 뭐 방탄할 수도 사실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수사가 밝혀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주제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강성 목소리의 중도 확장 노선이 힘을 잃고 있다. 이게 있어요. 근데 흔히 말하는 민주당의 강성 노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하는 개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 개딸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20대, 개딸이란 30대 여성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있는 그 서로 소통하는 그런 뭐 카페라든지 거기에 저도 이제 몇 곳은 속해 있는데 제명인의 마을. 뭐 그 포함해서요. 근데 아무나 또 가입하기 어려워요. 아. 가입하고 난 다음에 또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절차가 또 필요하고. 그렇군요.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수 등급인가요? 혹시 아니, 저도 인정되는? 정말 낮은 등급이에요. 낮은 등급. 네, 낮은 등급인데. 그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글을 많이 올려야 되나요? 올라가시는군요. 네, 저는 이제 경청하는 입장이니까 왜냐면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정말 개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마치 이 개딸이 민주당에 지금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재명만 옹호하고 잘못된 것도 무슨 감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절차를 그 몇 주 동안 밟아서 여기에 이제 등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고 있죠.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하는 얘기, 남성도 있어요. 다 여성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20, 30대가 좀 많은 것 같긴 하나 연령대가 또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일부 의원들에서 나오는 얘기도 뭐 있는 것이고 민주당을 망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갑자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단체로 내는 경우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역사상 변화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 목소리가 이재명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 상당한 고관여층이에요. 난 이재명이 무조건 좋아라고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이재명 의원이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그렇게 매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아웃사이더란 얘기가 정말로 원조가 이재명이죠. 근데 왜 아웃사이더가 대선 후보까지 됐느냐? 이재명 전 과거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시정을 경험했던 분들이 이재명을 응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정을 경험하게끔 시정을 경험했던 분들이 지지를 했던 거예요. 밀어줬던 것이죠. 그 도정을 경험했던 분들이 야, 이재명 정말 잘해. 도정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해서 대선 후보까지 간 건데 경기도 초반, 중반 넘어설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대선 후보? 이재명 본인이 대선 후보 이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재명을 경험한 사람들 밀어준 건데 이재명이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이 시정과 도정을 응원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것을 부러워하는 어떤 분들이 야, 개딸들이 망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등업이 더 일단 되셨는데 등급이 점점 더 올라가실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개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적극적인 고관여층이고 정치에 어떻게 보면 무관심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건 긍정적인 또 신호이기도 한데 민주당에서 지금 자체 내에서 이런 개딸 현상에 대해서 뭐 극렬 팬덤이다, 이것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인데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개혁 성향이 확실한 후보를 우리가 밀어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이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 개딸에 대한 생각들은 워낙 다양하시기 때문에 안 들어볼 수는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 네. 저기 개딸이 민주당을 망치는 게 아니고 개딸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세력이 민주당을 망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팬덤이라는 건 다 있는 거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다 있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다 팬덤이 있었는데 그 팬덤이 맹목적으로 그 인간 자체를 그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닐 거고 뭐 그런 인간성도 뭐 물론 감안이 되겠지만은 어떤 뭐 정치를 하는 노선이나 이념에 여기에 이 동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재명을 이렇게 지지하는 개혁의 딸, 개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노선을 지지를 하는 건데 그 추진력 이런 것을 지지를 하는데 지금 거꾸로 이재명 그 후보 주변에서는 개딸을 활용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지금 두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 그 당원 80조, 또 하나는 그 권리당원 전원 투표. 이거 두 가지인데 당원 80조는 이 방탄을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죠. 본인의 방탄 쫓기려는 거다. 그리고 권리당원 전원 투표 이것은 사당화를 하려는 것이다. 자기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개딸들이 동원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 청원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도 당원 청원에 의해서 당원 80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청원이라는 게 어떤 걸 만들어서 이 5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개딸을 중심으로 7만 명 이상이 참여를 한 이런 일, 결과적으로 그런 일, 또 권리당원 그러니까 대의원 대회보다 권리당원 투표가 우선한다는 것은 결국은 팬덤이 대대적으로 권리당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당원에 의해서 당을 움직여 가겠다. 이 대의원 대회 하면은 뭐 반대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재명 그 후보 쪽에서 그런 그 자신의 이념과 정치 성향을 보고 지지를 하는 쪽을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하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것을 활용하는 쪽이 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것인데
그 개딸이 부담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활용하는 정치권이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요거 연관돼서 다음 주제를 한번 넘어가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이혜희 기자 나와주세요. 두 번째 주제는 비틀비틀 우상호 비대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방탄 논란이 있던 당원 수정안이 재의결됐습니다. 부결났던 당원이 하루 만에 다시 처리된 건데 비이재명계는 너무 급하게 추진한다고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를 열어 당원 개정을 최종 의결에 붙입니다. 한편 비명계 의원들은 개딸 등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친문의 민주당, 586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이 세 개의 강을 건너야 하고 이 길로 안 가면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고 꼬집었는데요. 기대가 없었기에 실망도 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연결되네요. 비틀비틀 우상호 비대위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상호 비대위가 평가는 뭐 다양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아까 말씀하신 뭐 당원 80조 이런 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권리당원 전원투표 이런 문제를 안건에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좀 무리하게 강행해서 오히려 당내 개파 갈등을 더 부추긴 거 아니냐라는 또 평가가 있거든요. 우상호 비대위의 지금까지 활동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려운 시기에 맡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음.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처음에 맡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셨겠죠. 그리고 저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런 지금까지 그런 행보를 보면은 마음에 개인적으로 왜 저렇게 하지? 마음에 안 든 부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 부분, 성에 안 차는 예. 부분. 별로다라는 생각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는 뭐 얼마나 잘할 수 있었는가. 너무나도 확 다 이재명 편을 들고 바꾸려고 하면은 이것 또한 시끄러울 겁니다. 근데 민주당의 뭐 사당화, 근데 전 사당화 진짜 아니거든요. 솔직히 사당화 돼서도 안 되고요. 그럼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인기 많고 문재인 대통령 인기 많다고 해서 문재인의 사당화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기에 하고 계신다라는 점. 그리고 절충안으로 잘 맞춰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 나한테 다 욕을 해. 입이 두둑두둑 하시는데 성공자님. 아니 그러니까 그 우상호 그래도 잘하고 있다. 내가 민주당을 지키겠어. 나한테 욕을 하시오. 역바지, 역바지. 그런 표현은 좀 그렇고. 아니, 그 우상호 좀 비대위원장을 안쓰럽게 생각해 주세요. 뭐 비판을 할 수는 없어요. 여건이 지금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그 상황에서 당을 비상체제로 해서 꾸려가야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이 당의 오너가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당의 오너가 친문에서 친명으로 교체되는 이 시기에 그 비대위원장이 할 역할은 별로 큰 것이 없죠. 그걸 어쨌든 이 절차상의 이 문제를 잘 지켜주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가 어긋나 버렸거든요. 네.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갔다가 다시 중앙위원회 갔다가 다시 오늘 열린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알고도 그러는지 모른 채 하는 건지 하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비대위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된 것이 당원 80조와 그 권리당원 투표가 부결이 된 것이 재적위원회 문제다, 재적 과반수의 문제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저도 보니까는 이게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게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과반수가 이 투표를 하는데 출석의 과반수가 아니고 재적의 과반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 돼가지고 재적의 과반수가 안 됐어요. 출석의 과반수는 됐는데. 네. 그래서 이게 부결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인원이 안 차서 그냥 부결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같은 그 투표에 다른 안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안건들은 80%, 90% 찬성을 받아서 가결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이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고 또 기초단체장들 이렇게 돼 있으니 한 400명 정도 되죠. 그렇게 돼 있으니 아직은 친문이 많이 있는 거죠. 현역 의원이나 기초단체장 이쪽에. 그래서 친문 쪽에서 친명의 이 두 가지 하나는 방탄용, 하나는 사당화 이것을 거부를 하는 현상 그것이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걸 가지고 이 눈속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중앙위에다가 재심이 올린 거에 대해서 이거 부결된 거를 한 부분을 딱 떼고 이렇게 올리는 게 일사부재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비판 막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또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로 그렇게 혼란을 겪었는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죠. 근데 지금 저는 조금 주안점 보고 있는 게 그 기소만으로 직무가 정지된다라는 당원 80조 있지 네. 않습니까? 이거 연원을 찾아보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로 있을 때 이거 내 가지고 엄청난 박수를 받으면서 통과됐던 거죠. 왜냐하면은 부정부패와 우리는 선을 긋겠다. 우리는 차떼기 정당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어떤 취지에서 참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게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방탄용이냐 이런 또 비판이 있고 한편에서는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세다 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여기 중요한 점은 이제 기소만으로도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기소라는 것은 이제 검사를 향한 우리의 그 국민들의 시각인데 솔직히 검사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까? 검사 조직이 국민들은 경찰 조직과 항상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저의 이력을 속이고 이제 약간 더 과거에 한 5년 정도 전에요. 이제 제가 당에서 근무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밝히지 않고요. 일반 국민으로서 경찰을 만난 적이 있었죠. 하다못해 뭐 운전하다가도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강압적이에요, 솔직히 경찰들. 그리고 제 주변에도 경찰에게 좀 이렇게 기분이 상한 정도로 수사받는 분들도 좀 계시고 일반 국민들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경찰을 향해서는 안 좋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억울한 감정도 있었고. 근데 검사는 다르겠지 했는데 지금 검사 보세요. 자 보십시오. 줄리 의혹했던 인터넷 언론사 이거 압수수색 할 건입니까? 다 그 언론사는 근거를 기반으로 다 그 언론에 기사화한 부분이에요. 더 숨긴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압수수색하고 주가 조작, 경력 학력 위조한 거, 경력 학력 김건희 그 씨의 경력 학력 위조는 본인이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 미안하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요 사문서 위조예요. 기간 아직 남았습니다. 마지막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 다 무혐의 결론냈습니다. 주가 조작이요? 이거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뭐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건희 씨에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다 무혐의다. 경찰 조직부터 이렇게 되고 있어. 경찰에서부터. 근데 이것이 뭐 검찰에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죠. 기소 정말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는 한마디로 것이죠. 지금 김건희 여사 건까지 넘어가고 이제 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찰은 억압적이고 검사는 지금 못 믿겠다라는 검사가 그런 기소하겠어요 좀 지금? 그런 아무것도 안 하죠. 마음이 있는데 검사가 진짜 공정하느냐? 하나 이제 조금 덧붙이자면은 물론 억압적인 경찰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경찰분들 중에는 또 훌륭한 분들도 많다. 최근에 제가 그럼요. 기사 그럼요. 보고 되게 감동받았던 게 물에 거의 잠겨 있는 반지하를 거기를 깨고 들어가서 그 구로구 개봉 지구대였던 것 같은데 여성 남성 경찰관 두 분이서 서로 협조해 갖고 들어가서 했고 또 어디더라 신림동 쪽에서도 그렇게 했던 걸 봤고 사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경찰들이 보기에는 권력의 위에서 어떤 논의되는 이런 부분들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사에 대해서 그때는 검사가 제대로 기소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소만으로도 직무정지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지금에 와서는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또 이런 시각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검찰이 그러니까 그 정권에 따라서 수사 강도를 달리하는 건 맞죠. 그런데 조금 전에 도이치모터스 말씀하신 거는 물론 지금 검찰도 안 하고 있지만은 문재인 정권 때도 안 했어요. 검찰이 그것은 그 문재인 정권 때 안 했던 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만약에 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어쨌든 그 지금 당헌 80조를 개정을 하려는 게 지금 거기에 찬성하는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서 검찰공화국이 되니까 야당 탄압을 할 거다. 야당 탄압을 하기 때문에 이 80조 1항 무조건 기소만 돼도 그 기소만 되면 당직 정지된다는 게 아니에요. 정지할 수 있다거든요. 사무총장이 정지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중에 한 20명 정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그거 무차별적으로 기소를 하고 할 우려가 있으니
그것을 없애야 된다 이 이야기죠.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까지는 저는 그 수긍이 가요. 지금 어차피 이 정권이 바뀌면은 뭐 사정 한파가 부는 건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사망을 고치는 것을 보고 전 사망을 고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게 당무위원회가 한다. 그렇죠. 이게 원래 윤리심판원에서 그 사면을 하잖아요. 사실상 사면을 해주잖아요. 1항에 대해서 중지시키는 거. 중지시키는 것을 그러니까 그 기소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을 중지를 시키는 거죠. 사면이죠 일종의. 그걸 윤리심판원이 하는 걸 당무위원회로 바꿨죠. 윤리심판원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어요. 그 지금 윤리심판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 때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못 믿는 거죠. 윤리심판원이. 사면을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심판원 대신 내부인 당무위원회로 바꿨는데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을 사면을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드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것이 앞에 80조 1항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사망을 보니 이것은 방탄용이다. 그런 결론이 제가- 나오죠. 말씀하실 거 반론하실 것 같아.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두 가지만 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안 했다. 네, 안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어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그때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사를 찾아보시고 이것이 좀 무르익을 그 시점에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었다는 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외부에서는 보시는 의견이 옳으신 것 같아요. 외부에서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첫 번째, 그럼 검찰의 기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현재 검찰의 기소는 독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독립적이지 못하다. 검찰의 기소가 정말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거나 정말로 검찰은 중립적이라는 입장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독립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윤리심판원이 구성이 완전히 외부 인사로 다 되어 있거든요. 시작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윤리심판원은요. 그럼 보고 있는 처음부터 봐야 되는 서류 자체가 독립적이지 않은 서류를 보고 결정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윤리심판원 내 윤리위심판위원들은 솔직히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탄압인지 정말로 검사들이 내놓는 그런 주장만 보고 이것이 정말 옳다라는 것인지 이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그 양쪽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름의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이 가장 정확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살짝 넘어가서 지금 최고위원도 같이 뽑잖아요. 28일 날. 근데 최고위원이 과연 지금 뭐 친명이라고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고민정 후보는 거의 확실한 것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안점이 송갑석 의원이 살아 돌아올 것인가 역전승을 해가지고 2명이 그러면은 친문 의원이 2명이 최고위원이 되면은 이재명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당내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근데 송갑석 의원도 보니까 전북에서는 7위인가 했더라고요. 호남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렇죠. 출마를 하는 사람인데 네, 호남 네. 그 7위하고 강주 전남에서는 2위인가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그 아슬아슬하죠. 따라는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박찬대 후보를.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잘 아시지만 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는 이 선거에서는 최고위원은 큰 역할을 못합니다. 과거처럼 전부 다 같이 뽑아서 1위가 당 대표 되고 2위가 최고위원, 3위가 최고위원 이렇게 되면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를 충분히 견제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단일 지도 체제랑 지금 이렇게 뽑는 것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가 되는 것이고 같이 뽑으면 집단 지도 체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최고위원 따로 뽑고 대표 따로 뽑으면은 최고위원이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죠. 어차피 힘을 못 쓴다. 여기서 얘기 안 할 수 없네. 우리 이경 대변인 최고위원 최고위원 출마도 하셨었죠. 제가 힘 못 쓰는데 출마하셨다고 젊은 피 출마했는데 아직 남아 있잖아요. 지명직 남아 있지 않아요? 지명직 최고위원 두 사람이 있죠. 네, 두 남아 사람 있잖아요. 몫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없나요?
뭐 얘기- 연락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 최고위원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사실 586 당내에 민주당이 586 중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야 나는 뭐 빠질 테니까 97 너네들이 좀 나가서 분위기 바꿔봐 맞서봐 이재명한테 이래놓고는 약간 지금 모양새가 뒤로 싹 빠져 있는 듯한 모양새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지금 뭐 이분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은 2024년도에 공천권을 가질 텐데 누가 나서서 거기다가 감히 흔들어 댈 것인가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른들 당내 어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진 어른들. 공천권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또 공천권을 마구 흔든다? 그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천권을 흔들 수 있을까?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저는 또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당대표여도 초선 의원은 초선 의원이거든요. 이주석 보십시오. 원외니까 지금 저렇게 쫓겨나는 거 보세요. 이것은 국회 여의도 룰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796이 부추겨놓고 뒤로 빠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 목소리를 안 내시는지. 중진 의원으로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5선 이상 중진협의체 만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솔직히. 그러면 중진 의원으로서 지금은 우선 침묵하고 계셔도 우선은 침묵하고 계셔도 우리가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가야 되는 거대 담론을 좀 내놓고 방향을 서로 설정해서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거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러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하실 마지막 꼭 말씀이 아까 주제가 좀 네네, 넘어갔는데 네. 우리 언론에서 고민정 의원만 친문 그래요. 근데 민주당의 친문이 아니었던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정 의원만 왜 친문이라고 하냐. 솔직히 그럼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도 억울하거든요. 그럼 나는 언제 반문이었는가. 그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도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컷오프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경은 친문이라는 소리를 왜 못 듣지? 그럼 나의 희생, 나의 시간, 나의 그동안의 열정은 뭐였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정말 친문이면 그렇게 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하나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대변인이 되셨어요. 그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뭐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인정합니다.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본인이 원하는 직책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표를 내려고 했다. 어느 일각에서는 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냥 조용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인이 바로 안 됐잖아요. 부대변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변인이 다음에 마지막에 좀 대변인이 됐습니다. 그때 대변인을 본인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사표를 한번 내려고 했었다. 또 일각에서는 냈다. 그리고 출근도 안 했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정말 친문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할 거였으면 나에게 맞는 본인이 생각했던 일, 그 직책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나온다는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최고위원 얘기하다가 불통이 갑자기 네. 고민되고 그래서 아니 이랬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문으로 마치 본인 혼자서만 민주당을 대표하는 신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그 고민정 의원도 그거 저 고민정 의원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파는 듯한 모습은 좀 안 보여줘. 본인이 이건 자중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 대답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 본부장님,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면서요. 마지막 주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혜희 기자 나와주세요.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과 맞짱 뜨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9일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를 전제해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그럽시다가 아니라 우리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받아들일까요? 이 후보는 당대표가 되자마자 전투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 함께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죠. 이 윤석열과 맞짱 뜨는 이재명, 맞짱 뜨겠죠? 그럼요. 안 뜰 수도 없겠죠, 지금. 생존 차원에서도 생존 차원에서.
물러설 수 없죠.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럼 허니문 없겠네요. 허니문이 없죠. 지금 바로 이제 그 제가 조금 전에 최고위원들 역할을 너무 가소평가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대표와 만약에 최고위원 중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재명 후보에게 좀 견제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그 최고위원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초강성 지도부가 탄생을 하는 거죠. 야당에서 그 또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에서 초강성 지도부가 탄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그 물론 선명성을 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친문보다는 친명이 더 선명하다. 그 투쟁력이 강하다. 우리가 야성이 더 강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할 거예요. 아마 주호영 비대위는 패싱할 겁니다. 패싱하고 바로 대통령을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방탄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그 영수회담 뭐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내 상대는 윤석열인데 만약에 내가 사부 처리를 받고 하면 이것은 야당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야. 이 이제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라도 강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얼마 전에 그런 보도가 있었죠. 전당대회 좀 무슨 내년에 전당대회를 하느냐 빨리 해라. 그 취지 중에서 그때 나왔던 말 중에서 지금 이제 보도가 된 바에 의하면은 이 빨리 8월 28일에 초강성 지도부가 민주당에서 뜨는데 거기에 상대할 여당 지도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취지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같이 상대해 주면은 그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회담 그리고 또 영수회담 말도 지금 달라요. 그때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였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영수회담이라기보다 그냥 뭐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그 페이스에 말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명분은 있죠. 지금 여러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그 이재명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상황에서는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명분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피의자라서 안 만나겠다라고 할 것도 같다.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그럼 없죠. 공식적으로 만약에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는 이유를 뭘로 댈까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안 만나는 이유는 그때 이제 참모들끼리 뭐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할 텐데 술을 한잔 하면서 또 생각을 술을 할 하시려나? 텐데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정기국회 일정이나 뭐 네. 다른 그 뭐 일정 같은 것을 뭐 이유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속으로는 지금 만나면은 페이스에 말려든다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주 야성이 똘똘 뭉쳐진 강한 이 야당을 맞설 수 있는 국민의힘의 지금 조직이 없다. 비대위, 현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위기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게 이재명 그 후보가 수요일 날인가 경기도에서 뭐 당원들과 토크 뭐 크게 대회를 했어요. 하면서 그날 어떤 멘트가 나왔냐면 저는 진보가 아니다. 나 사실 보수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실용주의자다. 실용주의자다. 그리고 나는 이런 비상식의 사회를 좀 상식적인 걸로 바꾸고 싶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좀 재밌게 사실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조금 색다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난 진보 아니야. 나는 실용주의자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얘기 되게 오래됐어요. 어제 또 하셨더라고요, 그저께. 되게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 실용주의에 저는 방점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시정과 도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진보 보수를 따지는 것에서 그런 것이냐. 지금은 민생 경제,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좀 편해지는 거, 내가 경제적으로 편해지지 않다 하더라도 나의 환경이 좀 변하는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성남시청에 그 성남 주민들이 마치 나의 놀이터인 것 마냥 다 와서 놀 수가 있고 시장실이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곳으로 국민들이 막 갈 수 있는 시민이 다 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이것이 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뭐가 조금 더 삶이 편안해질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고 전 옛날에 기자였을 때요.
이 성남 시민분들을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나 원래 민주당 찍지 않아. 나는 원래 나 빨간당이야. 이렇게 했던 분이 근데 이재명이 그때 당시 시장이 되고 나서 나는 정말로 이재명은 찍을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때 좀 어르신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청에 갔는데 공무원들이 자세가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친절해졌대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아마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왜 이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왜 그동안에 못했는가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야당과 여당이 그것도 영수회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야당과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그것을 왜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게 지금 국민들의 민생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야당의 어떤 목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야당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는 것이고 현재 그러면은 민생 해결을 위해서 잘하고 있느냐? 우리 코로나 대응도 보면은 다 국민들이 알아서 하세요. 각자 도생하세요. 표적 수사란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다 각자 도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대기업 세금은 아주 잘 많이 내려주셨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받겠다라고 하고 대통령으로서 좀 통 큰 어떤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지로 올라갈 것 같은데 왜 못 받느냐? 저희가 지난 대선 기간 때 토론회를 하는 거 보면은요, 아직까지 대통령 공부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럼 말릴 수 있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피의자하고 어떻게 만나냐? 피의자를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누가 기소를 합니까? 이거? 검사들이 합니다. 근데 그럼 검사들이 본인에 대한 기소율은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검사들 본인에 대한 기소율은 5년 동안 통계를 냈을 때 1%도 안 돼요. 0.13%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율 자체가 검사들이 다 만들고 있는 것인데 피해자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이상한 핑계다. 피해자라서 안 된다 이렇게 딱 막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지만 가령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이제 영수회담이라고 치고 그 만나는 건 협치를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협치를 위해서 만나는 건데 정말 이게 협치를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 건가? 이것을 생각을 할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려면은 전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도와줄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만나서 협치를 하자는 것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은 물론이고 이재명 수사도 포기하라. 포기하면은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협치를 해줄 테니 그러면 우리를 건들지 마라. 전임 정권하고 이재명 후보 건들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본인이 뭐 공정, 상식, 뭐 정의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그때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전임 정권이 쌓은 신적폐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정권 교체를 열망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 전임 정권, 문재인 정권 주변 또 이재명 주변의 비리 의혹을 캐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정권 교체를 원했던 거기 때문에 가장 큰 기본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그 섣불리 그냥 덜컥해서 영수회담 협치 그 말은 좋죠. 근데 그 안에 그런 복선의 충분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응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사실 이 주제는 만약에 두 분 계속 얘기한다 그러다 아마 1시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감사 얘기할 것도 많아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두 분이다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대통령 다 만나야 된다. 수시로 만나야 되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어야 된다. 지금 시국이 그렇습니다. 한가하게 여당, 야당 다 권력투쟁처럼 보이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걸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 안타깝고 슬프고 화난다. 최근에 수원의 그 새 모녀 돌아가신 사건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말 정부나 국가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런 게 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민생의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야 된다라고 저는 뭐 감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당이 정면 충돌을 피하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협치할 수 있는 이런 모색을 해나가야 되는 타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나 이런 투표를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정치인이 국민보다 반 걸음 앞서서 나가라 얘기하신 게 한 걸음도 아니고 두 걸음도 아니고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겠습니까? 이 국민과 설득해 나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같이 가라, 국민 속에서 같이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과연 김대중 정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말씀 안 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 3당 합당 막 할 때 그냥 토론 없이 박수로 막 하려고 그랬을 때 그 유명한 이 있습니다. 아, 저 예. 정말 뭉클했거든요. 음. 그게 바로 민주당의 정신이고 민주당의 가치고 민주주의 정신이 아닐까 싶어서 민주당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생방송 정치 본색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깊은 토론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